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닥터 진행을 맡은 이태인입니다. 라디오 닥터는 청취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질환을 의학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단순 마음의 감기라 생각하여 방치하기 쉽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정신건강과 관련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정신건강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닥터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박영롱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울산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 중인 박영롱입니다. 네. 응급실 기반 자살지도자 사례관리 사업인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의 센터장을 2022년부터 맡고 있고요. 더불어 2023년부터 울산대학교 병원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오늘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도 가장 응급 상황인 자살과 자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무거운 주제라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네. 요즘 이런 위기에 관련된 상황이 점차 심해지고 있어서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렵게 입을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경험하고 느낀 것을 위주로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도 가장 응급 상황인 이 극단적인 선택, 자살, 그리고 자해와 관련된 내용 준비해 오셨는데요. 현대사회에서 특히 한국은 자살률이 높다고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 많은 분들께서 그냥 높다는 건 흔하게 들으셔서 잘 아실 텐데 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 극단적 선택인 자살이라는 단어 자체를 말하기가 힘들고 꺼려지는 건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한국의 자살률은 2021년 기준에 10만 명당 26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과 20, 30대의 자살과 자해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자살이나 수어사이드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자살 위기에 처한 분들이 비교적 쉽게 병원을 찾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자살을 극단적 선택 혹은 나쁜 생각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실제로는 자살에 대한 생각인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자살이란 죽음으로 가는 결과임을 알면서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스스로 선택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생명체가 스스로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은 본능에 반하는 행동이고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삶이 예기치 않게 끊기는 것은 두려워하죠. 네. 그래서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해 잘 몰랐던 옛날에는 더 심했을 거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어떠한 죽음을 맞을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데요. 많은 자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죽음이라는 결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면 어떨까요? 혹은 나의 죽음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어떨까요? 또 내가 죽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면 어떨까요? 물론 죽음이 해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자살을 죽음 자체로 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왜 자살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살을 하나의 도구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살이 금기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죽음으로써의 두려움으로 자살을 이 금기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때문에 그렇다고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또 정신과 의사다 보니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우울장애나 양극성 장애들의 질환이 가진 증상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네. 우울 증상에 심하게 빠지면 평소보다 훨씬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치우치게 됩니다. 본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죄책감, 내가 짐이 된다는 생각, 나만 없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는 사실과는 다를 수도 있고 또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인 경우가 많은데 네. 정말로 나의 죽음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결 불가능한 상태로 생각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환청이나 피해망상과 같은 증상이 너무 심하고 힘들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신체적 고통이 심한 분들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들은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문제 해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살로까지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은 워낙 다양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개인의 정신질환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최근에 많은 이유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정신질환의 병력이 없고 또 평소에 문제없이 잘 지내던 분들도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응급실에 오셔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자체는 거부하기도 하시는데요. 겉으로는 돈, 불륜, 이혼, 성적 문제, 외로움, 가정 불화 등의 개개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또 가만히 뜯어보면 이 사회의 자아상을 여과없이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사회가 돈과 같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고요. 또 돈이고 권력이고 사회 계층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고요. 그게 비록 비윤리적이고 자기 파괴적이라도 용인되는 분위기입니다. 과거 신분제도나 종교처럼 현실적인 제한을 강요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규칙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네. 이제는 이혼이나 한부모 가정도 정말 많고 가족 공동체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개인이 1인 회사도 차릴 수 있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반면 산업화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AI나 챗 GPT 같이 나오는데 기존의 이런 사회적 법적 규제나 사람의 윤리관은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아노미, 즉 혼란 속에서 높은 기대 수준에 맞춰 개인의 꿈을 실현하기가 어려울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젊은 청년들이 좀 그러한데요. 네. 세대 차이가 나다 보니 또 이것을 서로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디르켐은 자살은 개인이 참가하는 사회 집단의 통합 정도에 반비례한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네. 이 너무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용해 주신 자살은 개인이 참가하는 사회적 집단의 통합 정도에 반비례한다는 말이 이 현대 사회에서 바라봤을 때 좀 와닿기도 하는데요. 이 진료 현장에서 자살 시도자를 대하는 경험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말하고 듣는 정신과 의사일지라도 사실 자살 시도한 분을 뵐 때마다 마음이 정말로 무겁습니다. 네. 울산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분들은 2021년에는 455명, 2022년에는 총 380명이었습니다. 올해 권역 정신응급센터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수가 더욱 많아져 하루 평균 2~3명 이상 오고 계신데요. 그 자살 시도자분들은 절반 이상이 자살 재시도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은 치료가 잘 되어서 더 이상 진료실에 오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제가 주치의로서 치료한 환자분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의사로서 제가 뭔가 놓치지 않았을까? 혹은 뭔가 치료가 미흡한 부분은 있지 않았나 하는 자책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네.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장례식장에 참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여나 이러한 고민 중에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꼭 주치의 선생님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면 시도하기 전에 병원 응급실이라도 꼭 먼저 찾아와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유가족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슬픔과 비통함의 파도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갑니다. 제 진료실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찾아오시는데 같이 애도하고 위로해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감히 이제 함부로 공감하지 못할 만큼 그 힘듦과 슬픔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의 한편으로 좀 마음이 많이 아파 보는데요. 이런 슬픔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주변인에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또 반대로 좀 어떤 말은 꼭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네. 이제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이미 자살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우리 주위에도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맞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가장 피해야 될 말이 나약한 소리 하지 마라. 네. 네가 움직이지 않고 게으른 것이다. 정신력이 약하다. 의지박약이다. 이런 말들입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실 최선을 다한 결론이 죽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왜 몸은 아프면 우리가 걱정을 해주면서 마음이 아프면 자꾸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할까요? 그러네요. 네,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 너 혹시 자살하고 싶은 생각까지 든 적 있니?"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혹시나 그 말이 더 자극이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자살을 생각해 왔던 분들은 대부분 그 이야기에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자세하고 또 편안하게 표현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 네 마음이 그랬었구나. 아,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네 옆에 항상 내가 있을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같은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장소나 물질이 있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뭔가 해결해줘야 한다는 부담은 느끼지 마시고 저희 같은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에게 연계해 주시고 맡겨주세요. 실제 2021년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그 사후관리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사례 관리자와의 면담 횟수와 정신건강복지센터로의 연계가 늘어날수록 전반적인 자살 위험도가 줄어든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이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전문의에게 연계까지 도움을 주는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한마디로 지속적인 관심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럼 개인이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취할 수 있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충동을 극복하는 뭐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약물 치료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거는 뭐 질문지 없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 최근에 뭐 TMS 치료라든지 음, 별도의 여러 가지 치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뭐 네. TMS 치료는 워낙 오래된 치료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왜 환자들에게 좀 이렇게 접근성이 좀 제한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약물 치료는 이제 정신과에서 워낙 널리 시행되는 치료이지만 TMS와 같은 그런 기구들은 많은 병원이 다 구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래서 약은 사실 그때그때 사용하시는 안정제가 있을 수 있지만 또 그게 매번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다음에 그렇군요. 그런 TMS도 갑자기 달려가서 받을 수는 없으니 네. 그때그때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충동을 극복하는 이 간단하고 빠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자살의 충동은 파도같이 일순간 강하게 몰아치거든요. 네. 그러다가 또 그 충동은 파도처럼 이렇게 쓸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잘 버티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때는 아주 강력한 주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신체의 오감을 사용하는 것과 행동으로 전환하기입니다. 차가운 얼음을 손에 꽉 쥐거나 차가운 얼음물에 얼굴을 담그기도 하고요. 이때 극도의 차가움은 일시적으로 통각으로 작용하게 되고 차가움은 감정을 다소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호흡을 하면서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마인드풀니스 명상 방법도 있고요. 또 손목에 자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 대신에 뭐 고무줄을 세게 튕겨 자극을 대신하는 방법도 다른 데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 전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즉시 밖으로 나가서 격렬하게 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즉시 전화를 걸어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주의를 전환합니다. 그리고 기분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미리 리스트에 적어 놓거나 평소에 살아야 할 이유들이나 목표, 버킷리스트 등을 이제 기록해 놓은 다음에 위기 상황마다 꺼내볼 수 있습니다. 대개는 많은 분들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 같은데요.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은 마인드풀니스 치료 혹은 변증법적 행동 치료를 통해서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혹시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스킬 훈련을 도와줄 이런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나 병원을 찾으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혹시 뭐 우리 인터뷰를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분들은 초록창이나 파란창에 마인드풀니스 치료나 이제 변증법적 행동 치료를 검색하시면은 어쨌든 지금 당장이라도 짧게나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네, 전문의를 찾기 전에 한번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충돌을 이제 진정시키고 또 극단적 선택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이 주의 전환이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자살 위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요. 또 위기 상황에 빠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자살의 예방과 사후 대처에 노력을 쏟고 있고요. 실제 자살률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도 각 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자살 예방팀이 따로 있어서 사례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용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위기 상황에서 24시간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는 1393,
1388 혹은 1577-0199, 1588-9191 등과 같은 곳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 디르켐은 자살론에서 교육은 성인 세대가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어린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요즘 10대 청소년들의 자살 자해가 급증하고 있고 사망률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돈이나 취직, 안정된 직장만을 유일한 선과 가치로 알고 가르치는 우리 어른들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은 좀 착하게 살면 호구고 금수저가 능력이고 의대에 가기 위한 열풍으로 학원 뺑뺑이가 성행하죠. 그렇죠. 그래서 개개인의 그런 주어진 능력에 맞게 돈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삶이 한국 사회의 교육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하고 밟고 올라서지 말고 서로 연결된 공동체로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치가 되도록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범지구적 그런 연대나 새로운 공동체 정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사람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런 삶의 의미나 이유가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사람은 이 혼자서는 살아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서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이뤄가며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문화로 개선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낙인 때문에 이 병원을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 많은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현장에서 느낄 때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그 낙인은 아직도 저는 많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낙인을 좀 줄이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보험 문제, 취업 문제 때문에 불이익이 올까봐 정신건강의학과에는 내원하지 않거든요. 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보험회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은 이제 원래 부당 영역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서 청구하기는 어렵고요. 요즘은 일부 정신질환은 또 실비 보장을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으면 보험에 못 들어서 안 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꼭 정신과 질환이 아니라 다른 신체 질환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도 정신과 치료는 개인 의료 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치료한 병력이 있다고 해도 취업의 정신과 치료 여부 자체가 영향을 주거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모든 병은 자기가 원해서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병력은 낫기 위해 얼마나 자기가 잘 관리하면서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로 여기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음의 감기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사회적 인식은 마음의 감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말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힘든 것을 인정하시고 주변에 알려서 도움을 꼭 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대표해서 부디 그런 용기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롱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였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라디오 닥터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정신건강 문제 중 가장 응급 상황이 이 극단적 선택 그리고 자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자살은 개인에게만 주어진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는 점을 다시금 느껴보고 되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경쟁이 아닌 서로가 믿고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만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지금 레이첼 야마가타가 부르고 있는 비비 유어 러브 나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캐런 앤의 Not Going Anywhere 띄워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태현이었습니다.